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이 1000살 넘은 낮은 장부의 숫자가 틀렸습니다, 마님. 단돈 열량에 팔려온 10살 아이의 한마디가 안동권 씨 가문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모두가 액바지 재물이라 비웃던 이 작은 계집아이가 사실은 가문을 통째로 삼킬 무서운 천재였다는 걸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바람을 뚫고 대문을 두드린 이 아이의 손끝에서 무너져가던 대갓집의 운명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일 때마다 거대한 기와집 대문이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가마는커녕 비바람을 겨우 피할 거적 하나 덮은 낡은 수레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허, 이 궂은 날에 누구냐?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이 졸고 있던 문지기가 등불을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수레 위에서 내린 것은 몸집이 작디작은 계집아이 하나였습니다.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매무새는 형편없었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빗줄기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동권 시댁 민며느리로 들어온 연이라 하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하고 맑았습니다. 뭐라? 내가 그 씨바지 겸 민며느리로 팔려온 아이란 말이냐? 문지기는 아이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내 살다 이런 구걸꾼 같은 신부는 처음 보는구나. 문지기는 비웃음을 날리며 육중한 대문을 삐걱거리며 열었습니다. 연희는 흙탕물이 튀는 신발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넓은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사랑채와 수많은 행랑방들이 아이를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살기 위해 온 곳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던진 전쟁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은 넣어두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몸이나 씻어라. 행랑 어멈이 다가와 연희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연희는 끌려가듯 걸음을 옮기면서도 눈은 쉬지 않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담장의 높이, 기와지붕의 개수, 마당에 쌓인 장작의 더미까지. 연희의 머릿속에는 이 집안의 구조가 도면처럼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천재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이 거대한 집구석으로 팔려오게 된 것은 불과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삼간이 연희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기침을 뱉어내는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연희야, 이 애비가 못나서 너를 사지로 밀어넣는구나. 아버지는 피 섞인 가래를 뱉으며 연희의 작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지라니요. 대갓집으로 가는 것이니 배는지 않을 것입니다. 연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매쟁이 할멈이 가져온 소식은 가혹했습니다. 권씨 댁대를 이을 도령이 워낙 허약해서 말이야. 액마기 겸 수발들 겸해서 민며느리를 구한다더구나. 그 말은 말이 좋아 며느리지 사실상 종보다 못한 처지로 평생을 갇혀 지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주신답니까? 연희의 물음에 할멈은 손가락 10개를 펴보였습니다. 열량이다. 내 아버지 평생 약값하고도 남을 큰 돈이지. 연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가야 아버지가 사십니다. 10살 아이가 내뱉은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지 말라며 연희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연희는 조용히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그 집안을 제 손아귀에 넣고 말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헛소리라 생각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진심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액막이 제물로 보일지 몰라도 연희에게는 이 가문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줄 유일한 금고였습니다. 연희는 집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으로 앞으로 마주할 권씨 가문의 세력도를 그려볼 뿐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든 이튿날 아침, 연희는 안방 마님 최씨 부인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최씨 부인은 서슬 퍼런 눈매를 가진 여장부로 집안의 대소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실세였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코가 닿도록 절을 올린 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최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자 최씨 부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쯧쯧, 인물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몸집은 왜 이리 왜소하냐? 최씨 부인은 연희를 마치 시장 바닥에 물건 고르듯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저런 거지 같은 아이를 들였단 말이냐? 옆에 서 있던 행랑어멈이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습니다. 마님, 사주가 우리 도령님과 딱 맞아떨어진다기에 겨우 구해왔사옵니다. 사주라. 그래, 사주가 좋다면 액바지 역할은 하겠지. 최씨 부인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연기 속에서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집안의 그림자다. 밥은 부엌에서 얻어먹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령의 방 앞을 지켜라. 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연희의 대답이 너무나 또박또박하자 최씨 부인은 의아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겁나지도 않느냐? 집안의 법도가 무서워 도망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연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법도보다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모의 죽음이라 배웠습니다. 최씨 부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10살 계집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입만 살았구나. 가서 일이나 배워라. 만약 실수라도 하는 날엔 당장 쫓겨날 줄 알아라. 최씨 부인은 손을 저으며 연희를 내보냈습니다. 연희는 물러나면서도 최씨 부인의 방에 놓인 병풍의 그림, 촛대의 위치 하나까지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빛에 담긴 초조함, 그것이 연희가 파고들 첫 번째 틈새였습니다. 연희의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부엌대기들의 잔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연희는 사랑채 근처에서 박 집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집사는 집안의 재물을 관리하는 이로 최씨 부인조차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달 곡식 출납을 계산해 보니 총 342냥입니다, 마님. 박 집사는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장부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물동이를 지고 지나가던 연희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아까 박 집사가 중얼거렸던 쌀 10가마니의 가격과 콩 5마리의 시세가 장부의 결론과 맞지 않았습니다. 마님, 잠시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연희가 불쑥 나타나자 박 집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인연이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드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해? 최씨 부인도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희야? 할 말이 있는 게냐? 연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말씀하신 342냥은 계산이 틀렸습니다. 순간 사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집사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 내까짓게 숫자를 안다고?
글자 한자도 모르는 계집애가 감히 어디서. 쌀 10가마니에 한 가마당 30냥이면 300냥이고 콩 5말은 말당 9냥이니 45냥입니다. 연희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에 운반비 5냥을 빼면 340냥이 되어야 맞는데 왜 342냥이라 하십니까? 박 집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겨우 2냥 차이였지만 그것은 박 집사가 몰래 뒷주머니에 차려던 돈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매가 날카롭게 변하며 박 집사의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소동이 끝난 뒤 연희는 밤늦게 한 도령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도령은 12살이었지만 워낙 몸이 약해 늘 골방에 누워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연희가 방으로 들어가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소년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저 연희입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연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한 도령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불 밖으로 헬쑥한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너도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서당 아이들처럼 바보라고 놀리려고? 한 도령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 고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약사발을 내려놓고 소년의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왜 도령님을 비웃겠습니까? 저는 도령님보다 더 비참하게 팔려온 처지인걸요. 하지만 너는 아까 박 집사를 이겼잖아. 어머니가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어. 한 도령은 부러운 듯 원망스러운 듯 연희를 보았습니다. 도령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정직하지요. 연희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써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도령님을 바보라 한다면 제가 도령님을 천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연희는 소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면 잊지 않는 법,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법 말이에요. 소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생기를 띠며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침침한 골방 안에서 팔려온 천재 소녀와 버려진 소년의 은밀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소년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집안의 주인으로 만들고 자신은 그 주인을 움직이는 손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권씨 가문의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 집사의 계산 착오를 잡아낸 그날 이후 대갓집 안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칠간 말없이 연희를 지켜보더니 어느 날 아침 연희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부인의 앞에는 묵직한 롯새 열쇠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곳간 뒤편, 잡곡과 생필품을 보관하는 작은 창고의 열쇠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박 집사가 오랫동안 관리해온 곳이다만 요즘 들어 자꾸 숫자가 맞지 않는구나. 내가 오늘부터 이 열쇠를 맡아라. 연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며느리로 들어온 지 고작 며칠 만에 집안의 곳간 열쇠를 받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님, 저 같은 아이가 어찌 감히 이런 중책을 맡겠습니까? 박 집사님이 서운해하실 것입니다. 연희는 일부러 박 집사를 언급하며 부인의 의중을 살폈습니다. 서운함이라. 그놈의 서운함 때문에 내 집안 기둥 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몰랐구나.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매일 저녁 나에게 장부를 가져오너라. 연희는 두 손으로 묵직한 열쇠를 받들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방을 나오는 연희의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박 집사의 눈등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가로챈 10살짜리 꼬맹이를 향한 증오심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희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보란 듯이 열쇠 뭉치를 흔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물자의 흐름이 연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열쇠를 맡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최 씨 부인은 연희에게 가혹한 시험대를 던졌습니다. 사흘 뒤면 가문의 큰 제사다. 예전 같으면 백냥은 좋게 드렸을 제사상이지만 올해는 형편이 좋지 않구나. 최 씨 부인은 연희의 앞에 단돈 10냥을 내던졌습니다. 이 돈으로 60명의 친지들이 먹을 음식과 제사상을 차려내거라. 가문의 채통을 지키면서 말이다. 곁에서 지켜보던 행랑어멈과 참모들이 경악하며 입을 벌렸습니다. 10냥으로 6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쌀값만 따져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박 집사는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재라면 그 돈으로 만찬이라도 차려내야지. 못 해내면 마님을 기만한 죄로 쫓겨날 줄 알 거라. 연희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시장의 시세와 제사 음식의 종류를 빠르게 나열했습니다. 한 번 본 장부의 가격들이 주르륵 흘러갔고 연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계산을 끝냈습니다. 마님, 알겠습니다. 가문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희는 그 길로 시장으로 나가는 대신 마을의 소장농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못생긴 과일, 부서진 쌀알, 그리고 산에서 직접 캔 약초들을 이용해 물물교환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지는 식재료의 가치를 알아본 연희는 그것들을 조합해 화려한 요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제사 당일 상 위에는 비싼 고기 대신 산적처럼 구운 특별한 버섯 요리와 깨진 쌀을 곱게 갈아 만든 귀한 떡들이 가득 찼습니다. 친지들은 올해 제사 음식이 예년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남은 돈 3냥을 연희가 다시 돌려주자 처음으로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집사의 얼굴은 시커멓게 죽어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한 도령에게 숫자를 가르쳐주고 방을 나오다 기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뒷마당 구석 박 집사가 관리하는 큰 곳간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 연희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복면을 쓴 사내둘이 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빨리 서두르게. 마님이 깨기 전에 다 실어야 해. 익숙한 목소리, 바로 박 집사였습니다. 박 집사는 곳간 깊숙이 숨겨두었던 최상품 쌀가마니들을 수레에 옮겨 실었습니다. 이건 저번 달에 장부에서 누락시킨 물량입니까? 그래, 관가에 바칠 뇌물과 내 노후 자금이지. 이 쌀이면 남은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박 집사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연희의 귀에 꽂혔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봐야 어린아이의 말일 뿐 박 집사는 오히려 연희를 도둑으로 몰아세울 것이 뻔했습니다. 연희는 그들이 옮기는 쌀가마니의 개수와 수레의 바퀴 자국, 그리고 사내 중 한 명의 목발 짚는 소리를 기억에 새겼습니다. 박 집사가 단순히 돈 몇 푼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를 관가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물러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모든 증거를 종이 위에 암호처럼 숫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구멍은 생각보다 깊었고 그 구멍 속에는 박 집사라는 거대한 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집사가 평소와 달리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진 개성주악과 달콤한 조청이 발린 한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지난번 제사 때는 정말 놀랐다. 나도 내 영특함을 다시 보게 되었지. 박 집사는 연희를 외진 정자로 데려가 앉히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 집안은 이제해 저무는 태양이다. 몸 약한 도령님이 언제까지 버티실 것 같으냐? 박 집사는 연희의 눈치를 살피며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은전 5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그리고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보내드려. 내가 내일에 눈을 감아주기만 한다면 매달 이만큼의 돈을 주마. 연희는 은전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연희를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으려는 덫이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숫자를 배우면서 한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합이 맞지 않는 숫자는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것이지요. 연희는 은전 주머니를 박 집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제 눈은 감길 수 있어도 장부의 숫자는 눈을 뜨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집사님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박 집사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뱀 같은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어린 년이 제 분수를 모르는구나. 내 손길을 뿌리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박 집사는 한과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씩씩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떨어진 한과를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타협의 시간은 끝났고 누구 하나는 이 집안에서 시체가 되어 나가야 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건은 평화로운 오후에 터졌습니다. 안채에서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가락지,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내 순금 가락지가 없어졌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마당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안방을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진정하십시오. 요즘 집안에 외인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 필시 안의 사람 소행일 것입니다. 박 집사의 시선이 연희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희 저 아이가 요즘 부쩍 안방 근처를 자주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며느리라고는 하나 출신이 비천하니 손버릇이 나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설마 하는 눈빛으로 연희를 보았지만 박 집사는 기세를 몰아 연희의 행랑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방을 뒤져봐도 되겠지? 연희는 당당하게 비켜섰습니다. 자신이 훔치지 않았기에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가 연희의 낡은 베갯니들 찢는 순간 노란 금빛이 마당의 햇살을 받아번쩍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여기 있단 말이냐? 행랑 어멈들이 소리를 질렀고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희야, 내가 진정 내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는 것이냐? 박 집사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님, 이런 도둑년은 즉시 관가에 넘기거나 매질을 해서 내쫓아야 합니다. 연희는 바닥에 떨어진 가락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박 집사의 비열한 미소와 최 씨 부인의 실망한 눈빛 사이에서 연희는 차분하게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위기는 기회였고 이 가락지는 박 집사의 목을 칠 마지막 증거가 될 것임을 연희는 직감했습니다. 마님, 제가 도둑이라면 왜 가장 찾기 쉬운 베개 속에 그것을 두었겠습니까? 연희의 반격이 시작되려는 찰나 박 집사의 몽둥이가 연희의 어깨를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박 집사의 몽둥이가 공기를 가르며 연희의 어깨를 내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추십시오. 마님, 이 가락지는 가짜입니다. 연희의 벼락 같은 외침에 박 집사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마당에 모인 종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 가짜라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박 집사가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연희는 바닥에 떨어진 가락지를 집어들고 최 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평소 마님이 끼시던 가락지는 안쪽에 복자가 새겨져 있고 세월의 때가 타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연희는 가락지를 햇빛에 비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락지는 너무나 번쩍거리고 안쪽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습니다. 이건 시장통에서 파는 노쇠에 금칠을 한 물건입니다. 최 씨 부인이 가락지를 건네받아 살펴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이구나. 이건 내 가락지가 아니다. 박 집사,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박 집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저도 속은 모양입니다. 도둑년이 물건을 빼돌리고 가짜를 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제 방에 이 가락지를 숨기실 때 급하셨나 봅니다. 집사님의 소매 끝에 묻은 그 검은 기름때는 무엇입니까? 연희의 손가락이 박 집사의 옷소매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연희가 목격했던 비밀 창고의 문짝위에 칠해진 시커먼 들기름 자국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습니다. 박 집사는 황급히 소매를 등 뒤로 감췄지만 이미 모든 이의 시선이 그의 소매에 꽂힌 뒤였습니다. 어젯밤 집사님께서는 마님 몰래 비밀 창고에 들어가셨지요? 연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곳에서 쌀가마니를 빼돌리시느라 손에 기름이 묻었고 그 손으로 가짜 가락지를 제 베개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최 씨 부인은 몸을 부르르 떨며 박 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집사, 내 이놈. 내가 너를 10수년간 믿고 곡간 열쇠를 맡겼거늘. 마님, 오해이옵니다. 저 어린 년이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입니다. 박 집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지만 연희는 머릿속에 저장해둔 숫자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누락된 쌀 30가마, 이번 달 제사 비용에서 남겨먹은 은전 2냥, 그리고 지금 비밀 창고에 비어있는 콩 10말. 연희의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수치에 박 집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 집사를 광에 가두어라. 그리고 당장 비밀 창고를 열어 확인하겠다. 종들이 달려들어 박 집사를 끌고 갔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자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최 씨 부인은 연희를 따로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부인은 한참 동안 연희를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무서운 아이로구나. 10살 계집애가 어찌 그런 눈과 머리를 가졌단 말이냐.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놓인 진짜 장부를 연희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박 집사는 내쫓았다만 그놈이 어질러 놓은 이 집안 살림이 엉망진창이다. 최 씨 부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의 모든 장부를 관리해라.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의 집사 노릇을 하라는 뜻이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부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마님, 제게 권한을 주신다면 이 집안의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 번이라도 내 머리를 믿고 나를 속이려 든다면 그때는 박 집사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연희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연희는 팔려온 민며느리에서 권씨 가문의 실질적인 경제권을 쥔 안주인의 오른팔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집안 내부의 적을 물리치니 이제 외부에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권력을 잡은 연희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한 도령의 건강이었습니다. 연희는 장부를 정리하는 틈틈이 약초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본초 강목의 내용을 통째로 외워버린 연희는 직접 산을 타며 귀한 약초를 구했습니다. 도령님, 오늘은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쓰겠지만 참으셔야 몸에 힘이 붙습니다. 연희가 정성스레 달인 약을 내밀자 한 도령은 이제 거부감 없이 사발을 비웠습니다. 연희야, 내가 온 뒤로 내 방에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아. 한 도령의 얼굴에 제법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빙그레 웃으며 도령의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몸이 나으시면 글 공부도 하셔야지요. 제가 머릿속으로 외우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연희는 복잡한 천자문을 숫자와 그림으로 연결해 외우는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남들은 몇 달이 걸려도 못 외울 분량을 한 도령은 연희의 방식대로 단 며칠 만에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연희야, 나도 내 도움을 받으면 과거 급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아이는 골방에 마주 앉아 미래를 꿈꿨습니다. 비록 신부는 부부였으나 서로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스승이자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도령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년과 이 집안을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고을 사또의 전령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안동권 씨 댁 안주인은 당장 나와 명을 받들라. 최 씨 부인이 당황하며 마당으로 나갔고 연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말 위에 올라탄 관리는 거만한 자세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근방의 가뭄으로 인해 관가의 군량미가 부족하다. 이 집안의 토지 면적을 계산해 보니 쌀 500가마를 내일까지 공출해야겠다. 500가마라니요. 그건 우리 집안 1년 농사 전부입니다. 최 씨 부인이 절규했지만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조정의 명령이다. 만약 거부한다면 가문의 땅을 몰수하고 모두를 옥에 가둘 것이다. 사실 이것은 사또와 박 집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쫓겨난 박 집사가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며 권씨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고가는 이미 박 집사의 횡령으로 비어 있었고 500가마를 당장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앞이 캄캄해져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어린 연희가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왔습니다. 나으리, 저희 집안의 토지 대장과 관가의 세금 장부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의 당돌한 요구에 관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 앞에 10살 천재 소녀가 홀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 들이닥친 관리의 눈등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계집아이가 감히 나라의 법도를 운운하며 토지대장을 내놓으라니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감히 요사스러운 입놀림으로 관가에 맞서느냐. 당장 전연을 끌어내 저자에 매달아라. 관리의 고함에 포졸들이 창을 앞세우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며칠간 밤을 새워 정리한 누런 종이 뭉치를 펼쳐들었습니다. 나으리 끌어가시더라도 이 숫자는 보고 가셔야지요. 제가 지난 3년간 이 고을의 강수량과 수리시설의 방류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연희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작년은 기록적인 가뭄이었으나 이곳 안동권 씨 댁의 노는 상류의 볼을 막아 물을 가뒀기에 수확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관가에 신고된 기록에는 평년의 반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사또와 박 집사가 짜고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해 만든 비밀 장부의 허점을 정확히 찌른 것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대체 무슨 헛소리를. 그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거늘. 천재지변은 하늘이 내리지만 장부의 숫자는 사람이 만듭니다. 나으리가 가져오신 공출 명령서의 인장, 그것도 정식 사또의 직인이 아니라 사사로이 판목도장 아닙니까? 연희는 관리의 품에 꽂힌 서류 끝자락을 가리켰습니다. 수만 장의 장부를 보며 눈이 트인 연희에게 그 미세한 위조의 흔적은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종들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관리는 칼자루를 쥐며 연희를 위협했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이 관가를 모독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는구나. 여봐라, 당장 전연의 목을 쳐라.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일단의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멈추시오. 이 고을의 사또가 여기 있는데 대체 누가 누구의 목을 친다는 말이오. 나타난 이는 바로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하여 민정을 살피던 신임 사또였습니다. 연희가 미리 한 도령을 통해 신임 사또에게 이 집안의 비리와 박 집사의 음모를 적은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신임 사또는 연희가 내민 종이 뭉치를 건네받아 훑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허, 이것이 진정 10살 아이의 솜씨란 말이냐? 고을의 이방들도 하지 못한 복잡한 계산을 단박에 끝내놓았구나. 신임 사또의 서슬 퍼런 호령에 가짜 명령을 들고 왔던 관리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박 집사와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 그리고 관인을 위조한 죄를 물어 당장 저놈들을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부패한 관리들을 포박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담벼락 뒤에서 도망치려던 박 집사도 결국 종들에게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마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 집사가 처절하게 빌었지만 최 씨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던 쥐새끼가 이제야 잡혔구나. 당장 끌고 가거라. 소동이 가라앉은 자리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가만히 서 있는 어린 연희를 다가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오늘로 끝이 났을 게다. 이 못난 시미를 용서하거라. 서슬퍼랬던 최 씨 부인의 눈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부인의 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곳은 이제 제 집이니까요. 사또는 연희의 영특함에 반해 그녀를 관가의 장보 고문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지만 연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안의 며느리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또는 아쉬워하면서도 연희의 효심과 충심을 높이 사고을 전체에 그녀의 선행을 알리라 명했습니다. 며칠 뒤 연희의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대갓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딸이 팔려가 죽을 고생을 할까봐 매일 밤 잠을 설쳤던 아버지는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연희를 보고 통곡했습니다. 연희야, 내 딸 연희야, 이 애비가 죄인이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는 이 집안의 어르신으로 대접받으며 편히 지내실 겁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려와야 했던 서러운 시절은 이제 끝났으며 자신의 머리와 심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노라고 말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침만 하던 연약한 한 도령은 연희의 정성 어린 간호와 교육 덕분에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연희가 가르쳐준 천재적인 암기법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그를 고을에서 소문난 수재로 만들었습니다. 부인, 드디어 소과에 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인의 덕분입니다. 한 도령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달려오자 이제 15살 어여쁜 처녀가 된 연희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령님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지요. 이제 대가까지 정진하셔야 합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모든 집안일을 연희에게 맡기고 뒷방에서 손주를 기다리는 인자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곳간은 연희의 철저한 관리 아래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연희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연희 아씨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리면 꼬인 실타래도 술술 풀린다니까. 마을에는 연희를 칭송하는 노래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연희는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우고 숫자를 가르쳤습니다. 글은 세상을 보는 눈이지만 숫자는 세상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다. 연희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 말을 강조하며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팔려가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또다시 비가 내리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연희는 처음 이 집에 도착했던 날처럼 대문 앞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거적을 덮고 수레에 실려왔던 가련한 신세였지만 지금의 그녀는 수십 명의 권소를 거느린 가문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남편인 한 도령이 다가와 연희의 어깨에 따뜻한 겉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오, 부인? 처음 이곳에 오던 날이 생각나서요. 그땐 이 대문이 저를 잡아먹을 괴물처럼 보였거든요. 연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문은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당당하게 열고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두 사람은 함께 빗소리를 들으며 가문의 앞날을 설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신부로 팔려온 천재아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연희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높은 문턱도 넘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도 연희의 삶처럼 단단하고 지혜로웠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람소리꾼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예시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